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엄마라는 존재를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을 지키는 단단한 바위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위가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서울역의 인파 속에서 남편의 손을 놓치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동분서주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머니의 행방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 외면해왔던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엄마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알지 못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 이야기는 평생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여성, 박소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가는 가슴 아픈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곁에 있는 엄마의 손을 전보다 훨씬 더 꽉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장녀이자 작가인 지연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며 가족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전단지의 적을 어머니의 생년월일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이 비극이 예견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소환합니다. 그녀에게 엄마는 늘 부엌에 있는 사람, 글을 읽지 못해 딸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지연은 엄마가 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고 때로는 엄마의 무지함을 날카로운 말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사라진 뒤 지연은 깨닫습니다. 엄마가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넣었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지연은 기억해냅니다. 엄마가 보내준 꾸러미 속에 담긴 고춧가루, 참기름, 정성껏 말린 나물들이 사실은 엄마가 세상에 건네는 유일한 글자이자 사랑이었음을요. 지연은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엄마의 삶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립니다. 큰아들 형철은 엄마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엄마에게 형철은 이 가난한 현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엄마는 형철이 검사가 되기를, 혹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서울로 유학 간 아들을 위해 엄마는 무거운 짐을 이고 그 먼 길을 오갔고, 아들이 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 다시 아들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형철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고 엄마가 바랐던 화려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철은 엄마를 실망시켰다는 자책감과 엄마의 기대가 주는 압박감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후 형철은 엄마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절감합니다. 동시에 엄마가 심각한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엄마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견디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홀로 약을 삼켰습니다. 형철은 엄마가 실종되던 날 자신의 집을 방문하려 했다는 사실에 오열합니다. 엄마에게 형철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녀의 평생 노력이 닿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즉 아버지의 시선은 더욱 처참합니다. 그는 평생 아내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의 남편으로서 그는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고 때로는 밖으로 겉돌며 아내의 마음을 시퍼렇게 멍들게 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지하철역에서도 아내의 손을 놓치고 혼자 앞서가다 결국 실종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사라진 텅 빈 집에서 아버지는 아내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아내는 암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정성껏 약초를 다리고 자식들의 생일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산 줄 알았던 아내에게도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과 만남은 부도덕한 불륜이 아니라 무심한 남편과 고된 노동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작은 창구였음을 아버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소녀야. 평생 누구 엄마라고만 불렀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음을 통감하며 흐느낍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은 실종된 어머니 박소녀의 영혼의 목소리로 전환됩니다. 그녀는 육체를 떠나 자신이 평생 머물렀던 집과 자식들의 곁을 떠돕니다. 그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삶은 희생으로 점철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막내딸의 집을 방문하고 평생 가슴에 품었던 고향집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비로소 엄마가 아닌 딸이 되어 응석을 부립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이 한마디는 독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가장 아픈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엄마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존재였지만 정작 엄마 자신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박소녀는 자신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영혼의 마지막 탈출이었음을 암시하며 서서히 세상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야기는 장녀 지연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피에타 상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지연은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엄마를 부탁해. 이 간절한 기도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신일까요? 아니면 아직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은 세상의 모든 자식들을 향한 외침일까요? 작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그 따뜻한 밥상, 무심코 넘긴 엄마의 안부 전화, 그리고 어느새 작아진 엄마의 뒷모습을 정말로 보고 있느냐고 말이죠. 소설 속 박소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박소녀는 아직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휴대폰을 들어 엄마의 번호를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전단지 속에 실종된 여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웃어주던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을 한 번쯤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